자,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옆에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마디 하시지.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청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안 쓰여라고 하지만 사실이 신경이 좀 쓰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셨죠? 이런 날도 좀 있어야죠. 뭐 저도 인간인데요. 예. 그 밖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으셨다고. 저는 늘 버벅거립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밖에서 제가 날짜 틀린 거 체크해 주시는 거 다 들린다고. 원래 다 들려요. 듣고 모니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저도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마이너리티, 최희철님, 아카시즈님, 섀도우님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셨고요. 유튜브로 한 600분 들어오셨는데 몽몽리님께서 다 들렸다고. 네, 가윤아님도 들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꾸준히 비판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어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가끔 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2011년에 만삭 아내를 살해했던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의사 면허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또 아동 성범죄를 해가지고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의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예. 그 기간이 지나고 나오면 다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네요. 사건 봤을 때 사실은. 예, 여기에 대해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어떤 질의를 했냐면 이 얼마나 국민이 분통 터지는 노릇이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바로 면허가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박 장관의 답이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 계층 간 역학관계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뜻을 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입법부에서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에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못하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격증의 면허도 어떻게 돼 있나 갑자기 궁금하기도 다른 하고요. 다른 자격증은 이제 비슷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즉 국가가 이제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를 보면은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제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예외네요. 요즘은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느냐 이거 특혜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계속 나왔지만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이 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만 해도 굉장히 각오를 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4개나 지금 나오고 있고요. 4개나. 예. 그리고 그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의무화 관련 법안도 2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직장이나 이렇게 금고형 이상이면 대부분 뭐 회사에서 면직을 당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지금 너무 예외 상황이라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해서 대응하겠다 하고 장관은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법안이 올라가면 관련 부처를 불러서 또 의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전문위원 의견도 청취하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말하자면 의료 소비자, 환자들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압박에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회 담당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굉장히 오래된 아닙니다. 근데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왜 안 될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아닌 의사들도 많지만 의료단체, 특히 의사들 단체가 굉장히 조직도 크고 또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룹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계속 냈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사인을 했다가 참 이게 믿거나 말거나 웃지 못할 상황인데 법안 발의한 의원실에 전화해서 잠깐만 아직 안 내죠? 내일은 빼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제가 뭐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있는 또 의사들이 모여서 이거 뭐 과잉한 처벌이고 왜 옛날에 법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모 여성 의원이 갑자기 후원금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이 놀라서 후원금 통장을 봤더니 입에 담기 민망한 숫자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더라. 저 불가피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을 의미하는 숫자의 후원금.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를 이렇게 굉장히 좀 저급한 수준으로 일종의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 개정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를 들면 환자들이 의사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내 몸을 맡기죠. 사실은 몸의 신체를 일부러 다 보여준다는 거는 가장 은밀한 내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인데 그렇죠. 성범죄자나 살인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거는 사실 뭐 세계적 기준도 그렇고 환자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은 꼭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된 게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돼요. 네. 취소되고요. 강병원 의원 오늘 말씀하셨는데 강병원 의원이 이제 관련 법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면 아파트 동대표도 못한다. 네. 그런데 의사만 살인 강간죄를 벌여도 면허를 유지된다. 이러다 보니 최근 국회에서도 의사 면허 그럼 특혜 면허냐 방탄 면허냐 심지어 불사조 면허냐 이런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물론 이제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식적인 수준과 그렇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시대와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의 의사들이 성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 봤더니 거의 한 700건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중에 거의 89.4%가 강간 강제 추행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수술실 CCTV 설치 얘기할 때 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라든가 유령수술 막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안에 성범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자단체의 말에 의하면 전신마취를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거주지까지 공개하고 우리가 하지 이제 않습니까? 믿고 가야 되는데 의사가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병원을 안심하고 갈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의사 면허가 이제 뭐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어렵지 않다라는 건 통계상으로 나왔는데요. 김원희 어떻게 의원 다시 발급이 될 수가 있나요? 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 줄 걸 심사를 하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이 7명인데 이 중 4명이 찬성하면 의사 면허가 다시 재발급돼요. 그런데 이 4명이 현직 의사였다. 누구 편을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에 있어서 김원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81명이 면허를 재신청했는데 3명 빼고 78명한테 다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성범죄에 관련된 의사의 면허 취소 문제와 더불어서 재발급을 해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리고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의 스쿨 미투, 학교의 성폭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선생님들이 10명 중에 4명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 용인 이런 대도시 16곳이 지금 특례시 지정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특례시 처음 들어봐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광역시도 있고 특별시도 있고 자치도 이런 것까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특례시라는 거는 뭔지 이걸 지정해달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거 이제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열설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받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선을 넘으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청주시가 아니라 청주 특례시, 수원 특례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안을 놓고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서도 요건이 되는 뭐 시라던가 아닌 곳가에 생기겠죠. 그렇죠. 찬반 여론이 벌어져 있고 청주시가 포함된 충북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특례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인구가 계속 늘다 보면 행정 수요가 늘어나죠. 공무원 한 명당 처리할 수 있는 건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행정 서비스 저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행정적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재정적인 부분도 따라가겠습니다만 일단 반발을 좀 이렇게 감안했기 때문에 대부분 특례시를 주장하는 지금 시에서는 행정적인 요인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과 더불어서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례시가 왜 지정이 돼야 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징부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런데 10%로 늘어나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특례시가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는 그렇게 거죠. 되겠네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부분으로 또 다른 시군이 써야 되니까 다른 시군은 줄어드는 거죠. 더 열악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어떤 도내에서도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뭐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뭐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역구 따라 또 입장이 다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 뭐 지역 발전이라던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의 균형 발전 얘기는 많이 하지만 과연 지금 뭐 서울과 그 외 지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에도 왜 우리가 부익부, 빈익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이 몸집을 키워가지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몸집을 키워서 거기에 맞는 이제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게 일정 부분은 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소외되는 또 그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한국이 균형 발전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다 쏠려 있느냐.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이 지방 분권을 얘기하면서도 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광역시를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불균형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해요. 전북이라든가 충북, 강원 이렇게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수요에 이제 맞닥뜨리기 위해서 뭔가 이 인구를 100만 기준으로 특례시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인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걱정들이 있느냐 오히려 적은 인구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가고 있는 지역을 문화나 교육 등을 더 특화하고 더 지원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런 또 의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례시 100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구상
주장했던 것들이 아까 특례 씨가 50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50만인데 이 50만에서도 뭔가 이렇게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도청 소재지라든가 이런 도시는 특례시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50만인 도시들은 조금 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특례시를 받고 싶어하는 거고 한 80만 되는 지역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조금 더 유입해가지고 빨리 100만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외형적인 이런 몸집 부풀리기가 진정한 지방자치냐 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분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구 500만이 네. 최적의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핀란드나 덴마크나 싱가포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었냐면 광역 정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만들면서 광역 잔치단체들을 크게 만들어서 서울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큰 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큰 어떤 광역단체 몇 개를 만들어서 서울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나머지의 작은 군소 어떤 시군구나 작은 지방도시들은 그 지역의 스토리와 어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사 노촌을 만드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유입을 왜 그렇게 지자체에서 신경을 썼는지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이제 그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어떤 시군의 능력이 커진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기관이 커지면 거기에 발생되는 부수 효과라든가 행정 서비스가 빨리 진행된다더라든가 물론 이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을 볼 때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죠. 예. 그리고 상대적인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라는 관점이 계속 두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하고 선거법과 관련된 선거구 재편 문제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강원도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 줄었어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인구수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몇 개 군을 모아서 한 지역구로 묶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사실 여러 개의 상임위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역 현안을 제대로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도 없고.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인구가 적은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어떤 질 높은 정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도시의 어떤 주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발전을 어떻게 가야 될지 큰 틀에서의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상당히 봅니다. 그 행정으로 앞세워 놓긴 했지만 뒤에 있는 재정의 문제, 아까 교부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매우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재정분권이 빠져있는 지방분권은 알맹이 없는 그냥 호빵이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나눠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도 지금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주민이 들어가 있는가. 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주민 자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분들이 입법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법으로 많이 막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분권 얘기하는 거하고 균형 발전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그 양립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가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채식 인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비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이 어떤 내용인지. 채식을 하는 것이 권리일까요? 아니면 기호의 문제일까요? 그거는 뭐 못 하시는 드시면은 분들은 생존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유 참 까다롭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신념 때문에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육류를 섭취할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우리 어른들 중에 우유 드시면 배탈 나는 분 있듯이 많죠. 뭐. 예. 육류를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징병제이죠. 네.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피해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군대를 징집해서 간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이라도 좀 넓혀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국가인권위에서도 뭐 넘어갔던 사안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군대 급식에서도 육류가 있으면 육류를 못 먹는 사람인해서 뭐 과일이나 두부를 놓는다든가 우유를 먹는 사람이 뭐 못 먹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공공급식에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라던가 그렇죠. 단체 급식에서 해외 경우에 나가 보면 비건 완전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까다로우면 안 먹으면 되지 이런 문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군대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공공급식에서의 선택권과 권리를 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그 공공급식 학교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고정된 시설들 병원도 여기 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선택권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때 그 2012년에 인권위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아마 수용을 했던 그 채식인이 있었어요. 네. 그때 채식을 요구할 권리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거 좀 지켜줘야 된다. 사실 이런 채식 식단을 보장한다고 해서 뭐 비용 부담이 크게 높거나 행정력 낭비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철저한 비건주의자들은 김치도 안 드세요. 김치 안에 그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는데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도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 생활 공공급식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또 비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가가야 된다. 실제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채식 옵션 다 제공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2017년부터 모든 학교와 대학, 병원, 감옥까지 비건 식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네. 그 징병제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뭐 렌틸콩 버거 아닌데 왜 콩고기 들어가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라던가 샐러드도 곡물 샐러드고 소스를 쓸 때도 되도록이면 육류와 관련된 걸 쓰지 않는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병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는 그렇죠. 병사들의 개개인의 권리를 좀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군이 좀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